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명문대 교수가 10년의 연구 끝에 성인 문맹률 0%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한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토록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한글을 차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한글을 차지하려는 숨겨진 이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캐롤린 듀부아입니다. 프랑스 최고 대학교인 소르본 대학교 언어학 교수예요. 저는 그 화요일 아침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듀부아 교수님, 제 조교인 피에르가 문을 두드렸어요. 요청하신 문해력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폴더를 열었어요. 제가 읽은 내용은 제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프랑스의 성인 중 거의 7%가 제대로 읽거나 쓸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구직 지원서를 읽을 수 없고, 아이들의 숙제를 도울 수 없고, 간단한 책을 즐길 수 없는 실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더 많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작은 섹션에서 전 세계의 문해율을 비교했는데 한국이 밝은 별처럼 두드러졌어요. 거의 0%의 문맹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보고서는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에 대해 언급했어요. 한글을 논리적, 과학적, 그리고 배우기 쉬운이라고 설명했어요.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한 많은 문자 체계와 달리 한글은 나라의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했던 왕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잡고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글자의 사진들이 제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것들은 제가 전에 본 것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말할 때 입의 위치와 어떻게든 일치하는 간단한 모양들이었어요. 더 많이 읽을수록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창밖으로 저는 학생들이 대학 안뜰을 가로질러 걷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레스토랑의 메뉴를 읽을 수 없거나 아이의 선생님에게 메모를 쓸 수 없어서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이것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소리 내어 말했어요. 비록 제 말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요. 저는 한글에 관한 기사들을 인쇄해서 제 가방에 넣었어요. 그런 다음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급히 나왔어요. 어디 가세요? 교수님? 피에르가 제 뒤에서 소리쳤어요. 답을 찾으러요. 저는 소리쳐 대답했어요. 파리의 거리는 항상 그랬듯이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우아한 건물들과 신선한 빵과 커피 향기로 가득 찬 작은 카페들을 서둘러 지나갔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 도시를 다르게 보았어요. 저는 항상 표지판에 혼란스러워 보이는 가게,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노인에 대해 궁금했어요. 그들이 그 7%의 일부였을까요? 저는 센강 근처의 한국문화원으로 갔어요.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성이 친근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그러길 바래요. 저는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소르본 대학의 캐롤린 듀부아 교수예요. 저는 이민지라고 하고 여기 문화 코디네이터예요. 한글에 대해 기꺼이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된 책들로 둘러싸인 센터의 도서관에 앉았어요. 민지의 얼굴은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한글을 만든 방법을 설명하면서 자부심으로 빛났어요. 한글이 생기기 전에는 한국에서 부자와 권력자들만 읽고 쓸 수 있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세종대왕은 지식이 엘리트들에게만 속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프랑스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신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뒤처져 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은 배우기 쉽게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각 글자 모양은 실제로 그 소리를 내기 위해 입을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지 보여줘요. 그녀는 종이에 몇 가지 기호를 그렸어요. 보세요. 이 글자 고운 기역이라고 해요.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 문, 미음이라고 하는데 맨소르를 위해 닫힌 입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한글이 프랑스에서 문해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민지, 저는 목소리가 흥분되어 말했어요. 실험을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글이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프랑스 성인들을 도울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녀는 놀랐지만 흥미로워 보였어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 글자로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건가요? 정확히 그렇진 않아요. 저는 한글의 원칙, 그 명확성과 논리를 사용해서
전통적인 방법에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다리를 만들고 싶어요. 작은 그룹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그것은 더 가능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소르본 대학 밖에 분주한 광장에 서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열정적으로 변하자 일부는 멈춰서 들었어요. 지금 당장 한글을 채택하세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유럽은 한글에 대해 열광하고 있어요. 아마도 저는 유럽의 열광에 대해 과장했을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하기 위해 대담한 말이 필요해요. 저를 중심으로 작은 군중이 모였어요. 프랑스는 문화와 교육을 자랑스러워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한편 한국은 거의 완벽한 문해력을 달성했어요. 그들의 비밀 무기는 몇 년이 아닌 며칠 만에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 체계예요. 일부 사람들은 회의적으로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어요. 한 기자가 그의 노트북에 휘갈겨 썼어요. 저는 제가 이상하게 보이거나 너무 열정적으로 보이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미친 것처럼 들려요. 제가 말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안전 지침을 읽을 수 없다고 인정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공장, 노동자, 손자들에게 편지를 쓸 수 없는 할머니.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해요. 저는 결단력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그들의 문해력 돌파구는 우리의 생명선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봄 햇살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비치자 저는 제 인생이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의심하는 사람들과 장애물로 가득한 도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잠재적 보상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컸어요. 한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불타올랐어요. 한글이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것은 프랑스에서도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광장에서 저의 대담한 연설 후 저는 한글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이 매혹적인 문자 체계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은 1443년에 한글을 만들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유럽의 왕들이 전쟁을 하고 성을 짓는 데 바쁜 동안 이 한국의 왕은 일반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글자를 디자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초상화를 제 벽에 붙였어요. 현명해 보이는 눈과 전통 모자를 쓴 남자였죠. 가끔 연구에 막힐 때면 저는 그의 얼굴을 보고 생각했어요. 세종대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민지는 이 여정에서 제 안내자가 되었어요. 그녀는 어느 저녁에 제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한국 간식과 더 많은 자료를 가져왔어요. 교수님의 집은 제 할아버지의 서재처럼 보여요. 그녀는 책더미 주변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웃었어요. 할아버지도 한글 학자였거든요. 그랬나요? 저는 그녀에게 의자를 권하며 서류를 치우면서 물었어요. 그에 대해 말해주세요. 민지의 눈이 부드러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전쟁 후 한국이 매우 가난했을 때 자랐어요. 시골 마을에서 문해력 수업을 가르치며 농부들과 그들의 가족이 읽고 쓰는 것을 배우도록 도왔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한글이 한국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정말 놀라운 분이셨네요. 할아버지는 교수님이 하려는 일을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자, 이제 기본 한글을 연습해 볼까요? 그녀는 한국 아이들을 위해 디자인된 다채로운 학습서를 열었어요. 그 글자들은 제게 낯설고도 아름답게 보였어요. 민지는 기본 자음과 모음을 보여주는 차트를 가리켰어요. 자음은 14개, 모음은 10개뿐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이 24개의 기본 글자로 한국어의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어요. 24개뿐인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프랑스어는 26개의 글자가 있지만 모든 조합을 세면 130개가 넘는 다른 소리가 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한글이 특별한 이유예요. 각 글자는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글자들은 음절을 형성하는 블록으로 결합해요. 그녀는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썼어요. 민지. 보세요. 민과 지, 두 음절이에요. 우리는 그 저녁 몇 시간을 보냈고 민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에게 기초를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한글이 배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각 글자는 마치 그것이 나타내는 소리의 그림처럼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노 글자는 니은이라고 해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일 말할 때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는 직접 써보고 그 다음 모음과 결합하여 음절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놀라워요. 저는 말했어요. 바른 방법을 보여주는 코드 같아요. 정확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세종대왕은 현명한 사람은 아침에 한글을 배울 수 있고
심지어 단순한 사람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고 썼어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목소리에 흥분이 커지며 말했어요. 너무 논리적이어서 수년 동안 읽기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다음 날 저는 파리의 지역 성인 문해력 센터를 방문했어요. 건물은 조용한 거리에 자리 잡은 오래되고 회색빛이었어요. 안에서는 헌신적인 교사들이 일과 후나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성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읽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결심했어요. 센터장인 루소 부인은 저를 그녀의 작은 사무실로 맞이했어요. 그녀는 은빈 머리카락과 고난과 승리 모두를 본 친절한 눈을 가진 실용적인 여성이었어요. 듀부아 교수님, 우리 작은 센터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녀는 저에게 의자를 권하며 물었어요. 저는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한글의 편리함이 문해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저는 회의적인 반응을 예상했지만 루소 부인은 주의 깊게 들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너무 많은 성인들이 포기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은 계속 시도하지만 우리 프랑스어 철자는 너무 불규칙해요. 단어들은 그들이 들리는 대로 보이지 않아요. 충분한 실패 후에 그들은 자신이 단순히 배울 수 없다고 믿게 돼요. 정확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규칙적이고 논리적인 시스템으로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글자의 모양이 바른 방법을 보여주는 시스템으로요. 그녀는 생각에 잠겨 펜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이 한독식 접근법이 프랑스어 사용자들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알아보고 싶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프랑스어를 한국어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글이 다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더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기 전에 성인들이 읽기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요. 회의가 끝날 무렵 루소 부인은 제가 수업을 관찰하고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하도록 허락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센터에서 수시간을 보내며 교사들과 학습자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불규칙한 프랑스어 철자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눈에서 좌절감을 보았어요. 저는 또한 그들의 결심을 보았어요. 어느 저녁 저는 거친 손과는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45세의 건설 노동자인 마르셀을 만났어요. 그는 저와 이야기하기 위해 수업 후에 남았어요. 저는 2년 동안 여기에 다니고 있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간단한 것들은 읽을 수 있지만 항상 어려워요. 집에서는 딸이 서류 작업을 도와줘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들리는 것과 전혀 다르게 보이는 단어들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또는 같아 보이지만 다르게 들리는 단어들이요. 때로는 글자들이 저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저는 마르셀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단어의 세계에서 제외된 느낌을 받고 있을지 생각했어요.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을 돕기 위해 한글 원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시겠어요? 영광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테스트할 장소가 필요할 거예요. 그건 해결된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문해력 센터의 루소 부인이 관심이 있어 보여요. 이제 우리는 자료를 만들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찾기만 하면 돼요. 다음 한 달 동안 민지와 저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우리는 단순화된 수업, 플래시카드, 그리고 워크북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한글을 프랑스어 소리를 표현하도록 적응시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정된 버전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진정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파리의 한국 상점들을 방문했어요. 다채로운 어린이 책, 포스터, 심지어 한글 포장이 된 간식까지요. 한국 식료품점 주인인 박 씨는 우리 프로젝트에 열정적이 되어 물품을 기부했어요. 읽기를 배우는 것이 제 아버지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는 상자들을 제 차로 옮기는 것을 도우며 우리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마을 출신이었고 어린 시절에 학교에 다니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 한글을 배우고 결국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족이 파리에 있는 거예요. 박 씨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긴 준비의 밤 동안 계속 동기부여했어요. 우리는 제 거실을 작업실로 변모시켰고 민지는 한국 교육 방법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것들을 프랑스어 학습자들에게 맞게 조정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종종 글자를 노래로 배워요. 민지가 다른 한글 문자들을 가리키며 귀에 꽂히는 멜로디로 노래하며 시연했어요. 노래는 학습을 재미있게 만들고 기억력을 도와줘요. 우리는 이 노래들을 프랑스어 소리로 녹음해야 해요.
저는 이미 마르셀 같은 성인들이 음악을 통해 배우는 것을 상상하며 제안했어요. 우리의 계획이 형태를 갖추면서 우리의 특이한 프로젝트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대학의 제 동료 중 일부는 회의적이었어요. 캐롤린, 이것은 시간 낭비예요. 로랑 마르텐 교수가 어느 날 교수 휴게실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외국 알파벳이 아니라 표준 프랑스어 문해력 방법이 필요해요. 하지만 표준 방법은 그들에게 효과가 없었어요. 저는 반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몇 년 동안 시도한 후에도 여전히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거예요. 로랑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이 실험으로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약화시키고 있어요. 그의 말은 상처가 되었지만 제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저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을 너무 강하게 믿었어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찾아왔어요. 민지는 저에게 한국 교육 앱과 디지털 도구를 소개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 프로그램에 맞게 조정했고 기술이 학습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침내 몇 주간의 준비 끝에 우리는 준비가 되었어요. 루소 부인은 우리의 실험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10명의 성인을 찾았어요. 완전히 다른 읽기 접근법을 시도할 준비가 된 10명의 용감한 영혼들이요. 첫 수업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서 반짝이는 에펠탑과 함께 파리의 스카이라인을 내다봤어요. 우리의 미친 아이디어가 효과가 있을까요? 고대 한국 문자가 정말로 프랑스 성인들이 읽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답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세심하게 준비된 우리의 모든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조용한 자신감을 느꼈어요. 내일은 우리 여정의 시작이 될 거예요. 제 자신을 포함해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여정의 시작이요. 교실 문 앞에 서 있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 뒤에는 평생 읽기에 어려움을 겪어온 10명의 성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의 아이디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너무 다르면 포기할까요? 민지가 제 팔을 부드럽게 꼭 쥐었어요. 준비되셨어요? 그녀가 격려하는 미소와 함께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문을 열었어요. 교실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간단한 책상과 의자, 낡은 카페트, 그리고 작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루소 부인은 한글 글자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포스터를 추가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한국문화원에서 빌린 디지털 스크린을 설치했고 노트북, 연필, 그리고 작은 한국 간식이 들어있는 환영 패키지를 각 좌석에 배치했어요. 10명의 얼굴이 우리를 향했어요. 몇몇은 호기심 어린, 몇몇은 긴장한, 몇몇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나이는 20대의 젊은 여성부터 적어도 70세는 되어 보이는 노인까지 다양했어요.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이야기를 가졌지만 모두 같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봉주르, 저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저는 캐롤린 듀부아 교수이고 이분은 이민지 씨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우리의 특이한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했어요. 어떻게 한국 문자 체계의 원칙을 사용하여 프랑스어 읽기로 가는 다리를 만들 것인지요. 저는 그들에게 고대와 현대의 한국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부자와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읽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간단하고 논리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예요. 각 글자는 하나의 소리를 가져요. 각 글자 모양은 입으로 그 소리를 내는 방법을 보여줘요. 속임수도 없고 예외도 없어요. 몇몇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뒤쪽에 있는 한 남자는 팔짱을 끼고 찡그렸어요. 민지가 앞으로 나와 칠판에 몇 개의 한글 글자를 썼어요. 재미있는 것을 해볼까요? 그녀가 제안했어요. 한글로 여러분의 이름을 쓰는 법을 배워봅시다. 그것이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사람들은 한국어 소리를 사용하여 서로의 이름을 발음하려고 시도하며 웃었어요. 민지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각 사람이 한글 문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이 간단한 활동은 교실을 웃음과 대화로 가득 채웠어요. 베르나르 씨, 한글로 된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민지가 수업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남자에게 말했어요. 너무 엄격하고 의심스러워 보였던 그의 얼굴은 우아한 모양을 보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보기 좋네요. 그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그리며 인정했어요. 그 첫날이 끝날 무렵 회의적인 시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호기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한글 이름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며 교실을 떠났어요. 저는 가슴속에서 희망의 설렘을 느꼈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과 작은 승리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학생들이 한글 글자와 소리를 매칭시키는 게임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음절과 단어로 구성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색상을 사용했어요. 자음은 파란색, 모음은 빨간색으로요. 디지털 스크린은 우리가 다양한 소리를 형성하기 위해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 있게 했어요. 우리 학생 중 하나인 마리는 30대의 식료품점 계산원이었어요. 그녀는 빠른 웃음과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제 아들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주고 싶어요. 그녀가 어느 날 수업 후에 저에게 말했어요. 그는 곧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가 제가 겪은 것처럼 어려움을 겪길 원하지 않아요. 셋째 날, 마리는 귀에서 귀까지 미소를 지으며 일찍 도착했어요. 어제 가르쳐 주신 5개의 글자를 연습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보세요. 그녀의 한글 글자는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주저함 없이 각각의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20년 동안 읽기를 시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자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이 빛나며 말했어요. 이 글자들은 저에게 이해가 돼요. 이런 순간들이 우리가 도전을 통해 계속 나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도전이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오래된 습관과 두려움을 버리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과 가족의 의무 때문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웠어요. 팔짱을 낀 남자 필립은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외국 기호를 배우는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프랑스어를 읽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는 둘째 주 동안 요구했어요. 이것들은 심지어 우리 글자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다리를 만들고 있다고 다시 설명했어요. 규칙이 명확하고 일관된 시스템에서 소리기호 대응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마스터하면 프랑스어로 이동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읽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2주만 더 해보세요. 저는 그에게 촉구했어요.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당신은 전통적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필립은 그의 찡그림이 남아 있었지만 머물렀어요. 우리의 실험이 계속되면서 소문이 퍼졌어요. 지역신문이 우리 수업을 관찰하기 위해 기자를 보냈어요. 그들이 발행한 기사는 대부분 긍정적이었고 우리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일부 학생들의 열정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교육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로랑 마르텐 교수가 제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학에 도착했어요. 그의 팔에는 신문 기사의 사본들이 가득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웠어요. 캐롤린, 당신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저를 따라 안으로 들어오며 요구했어요. 당신은 이 한국 알파벳으로 소르본 대학을 우스꽝스러워 보이게 만들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프로그램에서 실패한 학생들에게서 실제 진전을 보고 있어요. 당신의 대조군은 어디 있나요?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홍보 활동이에요. 그의 말은 상처를 주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가 말한 부분이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프로그램을 적절한 과학적 연구로 설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도움을 주기에 너무 열심이었고 수개월의 계획과 승인을 거치기에는 너무 조급했어요.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저는 그에게 확신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발견을 제대로 작성할 거예요. 하지만 로랑, 당신은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뭔가를 읽을 때 그들의 얼굴을 봐야 해요. 그것은 통계가 결국 무엇을 보여주든 상관없이 진짜예요. 그는 확신하지 않았어요. 떠나기 전에 그는 다음 교수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저에게 경고했어요. 대학의 명성이 위태롭다고 그는 주장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 수업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어요. 노인인 베르나르 씨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루소 부인이 휴식 시간 동안 저를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베르나르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어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그를 설득했어요. 그는 베르나르에게 그의 나이에는 읽는 법을 절대 배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베르나르는 너무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었어요. 학습에 대한 그의 조심스럽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한글의 논리적 구조와 완벽하게 맞았어요. 그에게 전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어요. 루소 부인은 주저했다가 그의 번호가 적힌 종이를 저에게 건넸어요. 저는 기밀 규칙을 어기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믿어요. 그날 저녁 저는 베르나르에게 전화했어요. 그가 대답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작고 패배한 것처럼 들렸어요. 베르나르 씨, 저는 듀부아 교수예요. 저는 말했어요.
오늘 수업에서 당신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가 대답하기 전에 긴 침묵이 있었어요. 제 아들은 제가 제 나이에 배우려고 시도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는 틀렸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가장 유망한 학생 중 한 명이에요. 당신의 한글 쓰기는 아름답고 대부분보다 더 빨리 글자를 암기하고 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에게 확신시켰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이디어가 있어요. 민지 씨와 제가 당신의 집을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몇 가지 자료를 가져가서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이틀 후 민지와 저는 베르나르의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에 앉았어요. 40대의 진지한 남자인 그의 아들은 베르나르가 배운 것을 시연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지켜봤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베르나르는 한글로 쓰인 간단한 단어들을 읽었어요. 그는 글자 모양의 논리를 설명하며 그것들이 어떻게 입 위치와 일치하는지 보여주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이렇게 빨리 배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인정했어요. 보통 아버지는 며칠 후에 포기해요. 그것은 대부분의 읽기 시스템이 논리적이 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한글은 특별히 배우기 쉽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떠날 때쯤 베르나르의 아들은 지지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었어요. 베르나르는 다음 날 수업에 돌아왔고 그의 자신감이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그와 달리 전체적인 상황은 안 좋게 흘러갔어요. 로랑 교수와 다른 사람들의 압력을 받은 대학 행정부는 우리의 방법과 예비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를 요청했어요. 그들은 대학이 우리의 실험을 계속 지원할지 아니면 우리의 작업과 분리할지 결정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며칠을 보냈어요. 민지는 한국교육저널에서 연구를 번역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우리는 학생들의 허락을 받아 그들의 진전에 대한 비디오를 녹화했어요. 가장 감동적으로 몇몇 학생들은 직접 발표에서 말하기를 자원했어요. 발표 당일 회의실은 빽빽했어요. 학과장, 행정직원, 그리고 많은 호기심 많은 교수들이 좌석을 채웠어요. 로랑 교수는 앞줄에 앉았고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어요. 저는 현 시점의 프랑스어의 문제점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년간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지속적인 성인 문해력이 형편없다는 것부터 말이죠. 저는 프랑스어 철자의 불규칙성이 많은 학습자들에게 장벽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를 공유했어요. 그런 다음 민지는 한글의 독특한 디자인 원칙과 우리가 그것을 프랑스어 소리에 어떻게 적응시켰는지 설명했어요. 제가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을 때 방은 긴장되었어요. 우리의 표본 크기가 너무 작고 우리 프로그램이 너무 새로웠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발표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 왔어요. 6주 전 저는 제 아들 선생님의 간단한 메모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글자를 보면 그것들이 뛰어다니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학교를 떠난 이후로 읽는 법을 여러 번 배우려고 시도했지만 항상 실패했어요.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이것은 제 아들의 생일 카드예요. 어제 저는 그것을 직접 그에게 읽어주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빠르게 배우고 있는 한글로, 그런 다음 프랑스어도 시도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제 아이에게 뭔가를 읽어준 것이었어요. 다음은 필립이었어요. 그렇게 회의적이었던 바로 그 필립이요. 저는 이 한국 비즈니스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시간 낭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글자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을 때 제 뇌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이제 저는 프랑스 글자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말한 후 로랑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마리 부인에게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아들의 카드를 한글과 프랑스어 모두로 읽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것은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교수님. 마치 마침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제 인생 내내 즐겨온 파티에 초대받은 것 같았어요. 로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여전히 방법론적 우려가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인간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발표가 끝나면서 저는 한시름을 놓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열었어요. 대학 행정관들은 다음 단계에 대해 더 엄격한 연구를 설계한다는 조건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는데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 학생들은 교실에서 작은 축하 행사를 열었어요. 그들은 프랑스 과자와 한국 간식을 가져왔어요. 민지는 모두에게 간단한 한국 민요를 가르쳤고 우리는 우리의 끔찍한 발음에 웃었어요.
루소 부인은 파리의 3개의 더 많은 문해력 센터가 우리의 접근 방식에 관심을 표현했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방을 둘러보았을 때 마리가 베르나르에게 그녀의 전화에서 읽기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필립이 다른 학생이 글자를 연습하는 것을 돕고 민지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그것은 삶을 바꾸었어요. 저의 삶도 포함해서요. 앞으로의 길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테스트, 더 많은 개선이 필요했어요. 로랑 교수와 다른 회의론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편에 강력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희망이요. 우리의 실험이 시작된 지 3개월 후, 저는 파리의 역사적인 시청인 오텔 드 빌의 웅장한 홀에 서 있었어요. 금빛 천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있는 이 웅장한 방은 수세기 동안 중요한 사건들을 목격해 왔어요. 오늘 이곳은 또 다른 사건을 목격할 예정이었어요. 시 관계자, 교육자, 그리고 언론에 우리의 한글 문해력 프로그램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었죠. 제 옆에서 민지는 현대적으로 해석된 전통 한복을 입고 우아해 보였어요. 그녀의 존재는 우리의 여정 내내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긴장되세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무서워요. 저는 작은 웃음과 함께 인정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해요. 홀은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루소 부인이 우리 학생들을 앞줄에 앉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자랑스러워 보이면서도 웅장한 주변 환경에 약간 압도된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로랑 마르텐 교수가 뒷자리로 슬며시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점차 덕대감에서 조심스러운 존중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여전히 우리 접근 방식의 일부 측면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다음 단계에 대한 더 엄격한 연구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만큼 충분히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파리의 부시장이 우리의 발표를 소개하기 위해 단상으로 다가왔어요. 그녀가 교육혁신에 대한 도시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지난 3개월 동안의 놀라운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대학에서의 발표 이후 모든 것이 가속화되었어요. 2개의 문해력 센터가 더 우리의 방법을 채택했어요.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자금이 들어왔어요. 파리에 사무실이 있는 한국기술회사, 이중언어 자료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프랑스 출판사, 심지어 교육부에서 작은 보조금도 받았어요. 민지와 저는 우리의 접근 방식을 개선하여 한글에서 프랑스어 읽기로 가는 명확한 경로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3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첫째, 소리와 기호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논리적인 한글 시스템을 마스터하는 것. 둘째, 한글 원칙을 프랑스어 소리에 적용한 수정된 버전을 사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표준 프랑스어 철자법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점이에요. 많은 데이터요. 우리는 읽기 속도, 이해 수준, 그리고 자신감 점수를 추적했어요. 우리는 모든 성공과 모든 도전을 문서화했어요. 우리는 학생들의 경험에 대해 인터뷰하고 그들의 변화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부시장이 소개를 마치고 저를 연설하도록 초대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3개월 전 우리는 큰 질문과 함께 작은 실험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놀라운 문자 체계인 한글의 원칙이 읽기에 어려움을 겪은 프랑스 성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회의적인 학자들조차 감명을 받은 통계를 포함한 우리의 발견을 발표했어요. 우리 프로그램의 성인들은 읽기 속도를 평균 32% 증가시켰어요. 그들의 이해력 점수는 40% 향상되었어요. 가장 의미 있게 읽기 상황에서 그들이 스스로 보고한 자신감은 10점 척도에서 평균 2.1에서 7.8로 상승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이야기의 일부만 말해주어요. 진정한 영향은 우리의 용감한 참가자들의 경험을 통해 가장 잘 이해됩니다. 저는 마리에게 단상에 함께 올라와 달라고 초대했어요. 수년 동안 읽기 어려움을 숨겨온 긴장된 여성은 사라졌어요. 그 다리에는 자신감 있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 전에 저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아들이 제가 숙제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발각되고 판단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제가 배울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설명했어요. 제 뇌에 맞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제 아들에게 책을 읽어줘요. 한 명씩. 다른 학생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한때 우리의 가장 큰 회의론자였던 필립은 어떻게 간단한 한글 음절에서 프랑스 신문 헤드라인을 읽는 것으로 발전했는지 시연했어요. 우리의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인 베르나르는 그가 직접 쓴 짧은 단락을 큰 소리로 읽었을 때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제 나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감정으로 눈이 촉촉해지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아내가 수년 전에 저에게 쓴 편지들을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그것들을 모두 이 시간 동안 간직해 왔어요. 부시장이 다시 단상으로 올라와 저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오늘 우리는 혁신이 어떻게 오래된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파리시는 듀부아 교수님과 이민지 씨의 놀라운 성과를 인정하고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발표에 또 다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민지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의 작은 실험이 이제 공식적인 파리시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행사가 끝난 후 여러 교육단체와 다른 도시에서 온 대표들이 우리에게 접근했어요. 모두 우리의 방법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자신들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프랑스 교육부의 장관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을 때였어요. 듀부아 교수님, 저는 처음에 당신의 접근 방식에 회의적이었어요.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글 원리를 활용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이민지 씨가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겠어요? 예, 영광입니다. 교육부 장관님.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파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의 여정을 돌이켜봤어요. 600년 전 한국의 위대한 왕이 만든 문자 체계가 어떻게 21세기 프랑스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경이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우리 프로그램의 학생들과 마지막 모임을 가졌어요. 그들은 이제 정규 과정을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우리는 모두 이 경험이 우리를 영원히 연결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단지 읽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나이, 배경, 이전의 실패에 상관없이 배움에는 항상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마리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다음 수업에서 조교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베르나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제 나이의 사람들은 특히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들의 열정은 저를 감동시켰어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어요. 단순히 읽기 점수의 향상이 아니라 자신감과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서는 것이었어요. 6개월 후 우리 프로그램은 프랑스 전역의 20개가 넘는 도시로 확장되었어요.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한글 다르 펀드 듀 한글라는 이름의 국가 문해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연구 결과들이 국제교육 저널에 게재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 저항과 도전에 직면했어요.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우리의 접근 방식이 진정한 프랑스 문화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방법이 너무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이러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더 나은 증거를 수집하고 방법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격려했어요. 최근에 저는 제 사무실 벽에 2개의 새로운 액자를 걸었어요. 하나는 세종대왕의 초상화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첫 번째 학생 그룹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들은 저에게 매일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 줘요. 진정한 혁신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과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